북한의 수교를 몰락시키는 한수, 몰수북수 196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지난 회 퀴즈 주승현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 그리고 주소, 입학 정원 등등이었는데요. 정답은 전주 기전대학 부사관과고요. 주소, 입학 정원, 정답자 두 분, 지미 킴 그리고 유니피케이션, 아마 통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습니다. 이 두 분께 평택 러디빈 카페에서 직접 볶은 수제 커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를 끝으로 퀴즈를 내지 않겠습니다. 이제 또 평택 러디빈 카페의 원두커피는 저희 현장을 찾아주시는 방청객에게 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자, 오늘 초대 손님 사단법인 6.25 국군포로가족회 한영복 대표 다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 방송에서 이제 국군포로 실정을 더 얘기해달라 이런 분도 계셨고, 네. 한영복 대표가 워낙 한이 많아서 좀 격정적인 네. 모습을 보여서 그게 보기 조금 좀 가슴이 아팠다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리에 또 나와가지고 전번에 탈탈탈 출연해가지고 막말에 그다음에 이 막 들어오는 막 오버했는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많이 제가 북한에서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그런 이유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온 지 저는 10년이 다 되고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에 적응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많은 시청자분들이 국군포로 가족으로 북한에서 산다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였느냐, 이게 사실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6.25가 끝나가지고 국군포로들을 58년도 몽땅 그 조선민주주의민국 공민으로 그렇게 다 북한에서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53년부터 58년까지는 53년이 아니고? 예. 그럼 그동안 5년이 좀 비네요. 빈다기보다 5년 동안 국민으로 인정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 북한에서는 이 국군포로들을 그때 다 조선민주주의민국 공민으로 다 이렇게 내보낸다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그저 한마디로 말해서 다 이 감시, 한마디로 감시, 그다음에 제일 어렵고 힘든 일 이렇게 그쪽으로 해서 탄광으로 다 집어 여탄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다 일하다가 이제 어떤 분들은 결혼도 못하고 돌아가시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또 결혼 대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해방되면 전쟁 끝나면서 바로 이 6.25 때 이자 국군이 북한 쪽으로 올라왔죠. 근데 그때 당시 올라왔을 때 국군이 들어왔을 때 그쪽에서 치안대지를 했다든지, 그다음에 거기 국군에 협조한 사람들 가족들, 그다음에 월남한 사람들 가족들 몽땅 저 북쪽 탄강 쪽으로 몽땅 탄강 강산 쪽으로 몽땅 이주시켰지. 그럼 평생 동안을 그냥 탄광 노동자 이런 거 하다가 그렇죠. 저희 아버지들 같은 거, 저 형제들 같은 거들 지금 현재까지 탄강에서 일하고 있어요. 두 분은 북한에 계실 때 이 국군포로 듣거나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는 주부다 나니까 장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양강도의 갑산강산이라고 우리 북한에서는 아마 제일 최고로 큰 동강산이 있어요. 구리강산. 근데 거기에 제가 염소 사러 많이 돌아다니다니까 염소를 사러 다니는 사람들은 집집마다 다 문을 두드려요. 그러다 나니까 거기 사람들하고 친하고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막 그 집을 부르는 게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야, 저 남조선 포로병네 집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포로라고 안 하고 포로병네 집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포로병이라니까 생각이 났죠. 근데 그 집 딸이 정말 이뻤어요. 26살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야, 저 집 딸이 아깝다고, 저렇게 애는 이쁜데 아버지가 포로병이어서 쟤는 시집도 못 갔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포로병들이 이렇게 되게 좀 많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살고 있구나. 당연한 거지만 제가 눈으로 가서 직접 보니까 조금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 사람들이 제가 없잖아요. 눈을 떠 보니까 아버지가 포로병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접 봤어요. 그 집에. 근데 사는 것도 그때 북한이라는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개인밭을 산림보원하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산림보원도 국군포로 가족한테는 뇌물도 안 받았어요. 왜냐면 일단 문제가 제기되면 이런 월남자 가족하고 국군포로 가족한테 뇌물을 받고 땅을 내주었다가는 그 산림보원이 정치적인 문제로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혁명이 그런 배신자들하고 타협을 했다. 이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개인 밭을 일구는 것도 그 같은 구역 사람들처럼 인근에다 못 일구고 골짜기를 굽이 들어가가지고 생땅을 일궈가지고 거기다 감자를 심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국군포로 가족들이.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진짜 차별을 많이 받는구나. 네. 안 박사님은 뭐 직접 보고 듣거나 한 게 있으십니까? 저는 그 인민군이었다가 이제 국군의 포로가 됐다가 돌아온 사람. 그 사람은 아주 직접 봤는데 남한에서 올라오신 그런 국군 포로는 말만 들었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민군으로 낙동강까지 내려오다가 이제 어느 사이에 그 포로가 돼가지고 근데 그 사람도 국군 포로처럼 이 출신 성분이 나쁜 사람으로 북한이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이 상당히 당원이 될 수가 없고 제한받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상당히 어린 나이에도 불쌍하게 생각했었는데 하물며 우리 저 한 대표님 아버님처럼 남한 국군 그 당시 해방되고 그래도 군대 가고 이런 분들 조금씩 다 배운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또 군에 갔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잡혔는데 북한에 뭐 주로 이제 중공군이 물밀듯이 오니까 포로가 된 거지 뭐 순수 북한군하고 붙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포로가 많이 안 생겼겠죠. 근데 이분들이 거기 남게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김일성이가 이걸 보내지 않으려고 잡돌이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58년에 공민증을 줬다고 말씀하는데 59년부터 북한이 북송교포를 받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약 9만 명의 북송교포를 들여온 것도 국군포를 안 보낸 것도 그분들 아마 제가 알기로는 6.25 끝나고 6.25 동안에도 그분들을 뭐 비행장 활주로 공사니 도로공사니 이런 군수건설 기지에 다 동원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국군포를 북한에 안 돌려 보낸 건 아예 김일성의 계산에 따른 거고 또 북송교포까지 데려온 건 북한이 남한보다 인구가 적으니까 노동력, 인구, 인재 이런 면에서 한마디로 국군포를 돌려보내지 않았는데 뭐 그분들이 거기서 뭐 전향을 했다든지 이런 건 이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은 옳토당토한 거기서 돌아오고 싶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돌아온다는 게 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은 다 그 후에도 결혼을 해도 그렇고 다 이 북쪽 지방의 광산, 탄광, 지하막장에 들어가 일하는 거 사람이 이게 밖에서 일하는 거하고 지하막장에 들어가면 산소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건 거의 노예노동, 16세기 노예노동하고 그게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보냈다는 것 자체 또 그 자녀들에게 그 출신 성분이 이렇게 이어져서 연좌제가 됐다는 문제 이거 참 우리 현대사의 가장 비극입니다. 한 대표께서는 그러면 아버님 이외에 다른 국군 포로들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럼 많죠. 여기. 그럼 아셨어요? 그분들도 국군 포로라는 거? 알았지. 우리 그 자식들도 저 43호 이제 주선아 씨가 얘기했는데 그 계래군집 그다음에 국군 포로라 대체를 안 하고 북한에서 국군이라고 국군이라 몰라요. 그저 계래군이라고 그래서 부르거든요. 국군이라고 절대로 안 불러요. 안 불러요. 그 계래군 집이라 집이라든지 저 43호 그리고 계래군 포로 집이라든지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서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들 같은 거는 현실적으로 자식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자식들도 그래 아버지들도 그래 군번 말 안 해요. 우리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도 말 안 하고 밖에 나가서도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저 사람 벙어리인가 이렇게 또 생각하고 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 북한에 그때 당시 이 포고 정책도 포고도 많이 내걸고 자수해라 이런 걸로 해가지고 포고도 많이 내걸고 그래가지고 이때 앞에 서울말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저런 말도 할 수 있고 지방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씨가 틀리거나 이런 사람들 간첩일 수 있으니 신고해라 이런 것도 했어요.
그러다 나가나 국군 포로들 같은 게 다 지역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저기 서울 사람도 있고 경상도 사람도 있고 다 틀리다 나니까나 말씨가 다 틀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같은 거는 제가 웃는 거 진짜 본 적이 진짜 없어요 제가. 우리 제뿐이 아니라 우리 국군 포로 자식들도 다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한마디로 소경 맹인이죠. 맹인의 벙어리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기서 한마디로. 제가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버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그래 본 적은 없으세요? 우리를 왜 아버지는 포로병이 돼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아이 원망은 좀 안 했다고는 그 거짓말이고. 예. 저는 저보다 우리 형이 많이 했어요. 혹시 몇 살 때 아버님이 포로다 그런 걸 알았죠 우리 한 대표. 내가 이민학교 3학년 때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이민학교 3학년 때면 여기를 말하면 어떻게 되냐? 10살. 10살, 11살 요때도 되거든요. 11, 우리는 저 북한에서 또 탄강이다 하니까나 거기는 다 이 출신성분 나쁜 사람들이라. 네, 맞아요. 탄강 이 강산 쪽에는 다 출신성분 나쁜 사람들이라 저희가 살 때는 거기에 학교가 나이 차이가 우리가 최고 6살, 7살 차이까지 한 학년에 네. 한 학급에 네. 나이 차이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예, 나 학교 다니다가 못 아파서 다니고, 못 네. 다시 내려 붙은 사람들도 묵은돼지라고. 북한에서는 묵은돼지라고 그러죠. 묵은돼지라고 예. 묵은돼지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한개반에 보면 그저 70%는 국군포로 자식이거나 출신성분 나쁜 사람들 자식이에요. 치안대라든지 국군포로든지. 그래 치안대나 이제 안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인민군이 또 이게 인민군이 됐다가 포로된 사람들이 예. 그 사람들도 출신성분 좀 나쁘더라고요. 예, 완전 나빠요. 예, 완전 나쁘진 않고 어떻게 나쁘냐면 그 사람들이 네. 거기서 간첩 임무 받았다든지 이런 아. 포로 수용소에서 그거나 아니 그 사람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름대로 자기들은 북한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는데. 그렇죠. 그제도 돌아왔는데. 예. 거제도 수용소도 가보면 그 인민군들이 포로들이 거기서 얼마 잘 싸웠어요. 거기서 뭐 미군 뭐 사령관 또뭐 장성을 잡아. 네, 포로 소장, 딘 소장 납치하기도 하고. 그런데 수용소 안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제 옛날 속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깨끗하지 못하면 남도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것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간첩으로 그렇게 보고 그래요. 근데 하물며 국군포로는 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제 사람도 믿지 못하는데. 맞아요. 그러다가 서로 감시에 다 엉켜 있어요. 우리는 북한 자체가 왜 아직까지도 붕괴 뭐 일어나나 저기서 서로 다 감시망이 다 서로 엉켜 있어요. 그러다 나니까 저기 폭동 뭐 일어나는 게 그래서 우리 같은 게 전번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우리 집 자체가 하모니카 사택이야. 저기 한 줄 사택인데 집도 브로커 집도 아니고 이 흙으로 만든 그런 토끼 집도 아니에요. 산자집. 다 산자를 이렇게 다 엮어서 이렇게 마서 거기다 집 섞어서 진흙 붙여서 한 집이에요. 그러다 옆에 집 소리 다 들려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데 기대하면 더 잘 들리겠죠. 그래서요, 내 집 두 집이 출신성분 나빠. 근데 그 가운데 집이 또 감시하는 사람 집이야. 그래서 북한에서 옛날에 그 이북 오도 선전 언제도 있었지만,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가운데 집이 그 이시는 다 경계해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원래 또 눈치 우리가 그런 감시 많이 받고 살다 나니까 서로 눈치가 진짜 백단이죠, 우리가. 그러다가 말하는 것도 그래. 잠깐 우리가 어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북한에서는 그 가계표를 많이 써내지 않습니까? 매 학년마다 올라가면 아버지 뭐했냐, 당 뭐했냐,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거 쓸 때 많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우리는 아버지도 남반부 출신이지. 우리 그때 당시 남반부 출신이라는 거 말았죠? 남반부로. 근데 나는 그때 당시 우리 누나가 형도 제일 큰 형도 있어서 그때 당시 학교를 졸업하게 됐어. 근데 탄강. 우리 형이랑 체격도 좋고 인물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군대 못 나가고 탄강이야. 그때부터 제가 많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관찰한 게 아버지도 그래, 엄마도 그래, 많이 말도 못하고 이거 그러거나, 이게 나도 좀 많이 이게 눈치가 많은 놈이라 그래서 생각해보거나 이게 그래서 아버지하고 내가 그때는 한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아버지하고 물어봤죠. 어떻게 돼서 이게 한국에 왔나? 예. 그 개려군이랑 말은 안 하고 어떻게 돼서 이게 한국에 왔나 물어봤거나 그날은 말 안 해. 그것도 산에 송이 캐러 올라갔다가 어떻게 북한에 오게 북한으로 됐냐? 왔냐. 네, 네. 그렇게 물으셨겠지. 네. 그때 송이 캐러 올라갔다가 그래서 물어본 거야. 그래서 그때 그날은 대답한 그 다음 날에 또 송이 캐러 올라갔는데 아버지가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저기 남수성 가면 복숭아도 이 어린애 이 가난애 그 머리 많아다든지 배도 그 많아다든지 진짜 오니까 그만해. 맞아요. 그러면은 아버님은 다른 국군 포로들과는 좀 이렇게 왕래가 있으셨어요? 아닙니다. 그 절대로 네. 이 국군 포로들끼리 같이 또 그다음 여럿이 모여서 같이 술 먹거나 이러지 못했어요. 우리는. 여기도 옛날에 그런 게 있다더라고요. 무슨 5시 뭐 앉으면 방공법이 걸린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서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 북한에서 더 어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군대가 포로됐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귀환병이라고 해요. 맞아, 귀환병. 딱 이름을 찍었어요. 네. 귀환병인데 북한 정권이 부르짖는 게 그거잖아요. 포로가 됐으면 죽어라. 지금도 자포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제도 수용소에서 살아서 나왔다는 것 자체를 전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저희 동네도 귀환병 그런 가족이 있어서 근데 그분을 보니까 아들이 대학까지는 가더라고요. 근데 그냥 행정 일꾼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고, 그러니까 북한 자체가 자기네 병사들이 포로가 된 것도 믿지 못하는데 국군 포로들을 어떻게 대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호칭이 다르잖아요. 제대 군인하고 귀환병이라고 했어요. 귀환했다.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50년 그 남침 그 전쟁 때 우리 대한민국은 8만 명이 넘는 포로들을 다 북한에 보내줬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달랑 13,000 몇 명밖에 안 보내줬어요. 그 중에서 유엔군이 5천 명이고 대한민국 국군이 8천 명밖에 없으니까 4만 명이라는 포로가 없어졌어요. 가운데서. 그러니까 또 이제 북한 정권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북한 군대 전향을 해서 싸우겠다고 해서 군대에 편입을 시켰다. 근데 실제로 보면 저희랑 같이 탈북하신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때 역사를. 근데 그 할아버지가 월남자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잘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포로병들을 북한군에서 건장하고 사상이 조금 좀 괜찮다는, 자기네 사상이 좀 맞는다는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다시 입대를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제일 무서운 최전년 거기서 총알 받이러 내보내고 나머지는 53년도 전쟁이 끝나면서 개성이나 항해도 지방에서 땅굴을 팔 때 거기에 동원을 시켰대요. 그리고 또 나머지는 무산 강산, 온성 탄강, 갑산 강산 이런 데다가 다 보냈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몇만 명이 될 거다. 그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가 어떻게 되냐면 북한 같은 데서는 남조서 그거나 국군 포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치안대 가족이라든지 특히 국군 포로는 우리 이렇게 인원이 몇 명이라고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건 인원수에 넣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 자체를. 저 사람들은 사실 죽어도 자기네한테 책임이 없다. 예? 이런 그런 관점이 있어. 한마디로 말해서 탄강에서 이 탄강이 사고가 많아요. 이 봄에는 여름, 겨울, 봄하고 가을에 제일 사고가 많아요. 갱도가 이게 막 풍락되거든요. 무너져. 그걸 무너져가지고 여기서 사고 난다든지 무슨 그다음 정전 사고 난다든지 무슨 그다음에 탄차가 내려오다가 무슨 뭐 탈선된다. 다 국군포로야. 무조건 이거 국군포로 짓이다 이거. 불나도 국군포로 짓이다. 정전돼도 국군포로 짓이다. 무조건 국군포로 짓이야. 그래 또 보위부 안전부에서 나와서 들이다 조사해. 무조건 우리는 뭐 사고 나도 국군포로 짓. 사람 죽어도 국군포로고. 제일 처음에 첫 감시 거기에 들어가 우리는. 그래가지고 그게 가서 또 조사받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북한은 국군포로, 미송한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한 번도 인정하지 않다가 그렇죠. 90년대 중반인가요? 조창호 소위 예. 네. 그분이 와서 이제 중위가 됐죠. 한대금 증명이 된 겁니다. 네, 증명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린 포로가 없다. 네. 그 사람들은 와서 다 뭐야 이게 마음을 바꿔서 우리 공화국 국민이 됐으니까 맞아요. 포로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잣대로 포로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엔 이 제네바 협약은 포로를 엄연하게 중립적으로 대접해주고 송환하고 이걸 원칙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당연히 북한도 그 4만여 명의 포로를 돌려보냈어야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북한에 남았다. 단 한 사람도 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알아서 포로를 속방하니까 반공포로 속방. 반공포로 속방해서 참 그 세계사에 큰 족적을 남겨서 우리 그 포로들은 갈 사람 가고 서울에 떨어진 사람이 태반이지만 캐나다로도 가고 멕시코로도 가고 다 갔단 말이죠. 만약에 북한에서도 그렇게 했다면 그분들이 다 남쪽 땅으로 돌아오지 그런 산골짜기 북한 땅에 뭐 때문에 그렇죠. 남았겠냐 맞습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뭔가 남북 대화가 있을 때도 2000년대 들어와서부터 점점 이 포로 문제가 쟁점화되면서 아마 이명박 대통령 때는 한때 그 싱가포르 접촉 이후에 공개가 됐지만 국군 포로 몇 분을 정상회담하고 또 데려오는 문제 이렇게 북한은 그냥 이걸 어떤 정치적인 레버리지로만 활용하려고 했지 그분들의 어떤 인도주의적 입장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 소망 이런 걸 절대적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 집행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한 대표께 질문 들어갑니다. 네. 아버님은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하셨습니까? 야, 그게 또 말했습니까? 그게 아버지가 18살에 17살에 군에 나가고 네. 48년도 국방경비대 창설부터 거기 입대하신 분인데 아니 명절 때면 계속 술만 마시면 혼자서 집에서 혼자 마셔? 술도? 같이 여러 사람 못 와서 마셔야 되겠는데 근데 혼자 마셔 술을 술 마시고 울어 그래서 우는 게 그래서 어머니 하면 그런 울어 강원도 삼척이 고향이시라고. 그렇죠. 그러세요? 예. 북한 말하고 비슷하죠. 거기는. 그래가지고 그 울고 그저 추석 때라든지 설날이라든지 이때 많이 보고 싶으나 봐. 그게 우리가 이게 한국에 제가 10년 됐는데 내가 지금 또 전에도 내가 방송에 나는 진짜 가고 싶은 건 아니죠. 내가 사실 내가 좀 너무 좀 사실 오버해서 너무 정부가 하는 태도나 국군포로에 대한 태도나 정부가 지금 나가는 그 태도나 너무 눈에 제대로 안 보이니까 제가 사실 그렇게 투정한 겁니다. 사실 가고 싶은 생각은 사실 없죠. 그 골짜기 거기 어떻게 거기 삽니까? 앞에 봐도 산 뒤에 봐도 산인데 거기서 아니 남쪽에 먹을 것도 많고 이런데 거기서 살겠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깨남 이제 아까도 말했 이제 소토지밭이라 그랬죠. 진짜 우리 국군포로들은 이 땅도 이제 자기 개인 뭐 심어가지고 그 밭이 좋은 게 없어요. 다 이 버럭사이라든지 돌밭이라 이런데 가서 뚜제서 그또이그 지게를 매서 가서 그 이렇게 심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 계속 명절 때면 고향에 가고 싶고 고향 말만 하고 이렇게 근데 집에서 못해 옆에서 또 들으니까나 그렇게 말하면 또 잡아가. 우리가 어릴 때만 봐도 밤 되면 옆에 집이 없어. 우리 한줄이 또 집이 없어졌어. 그래갖고 밑에 다 모니까 사택이 하니까 그럼 우리 밤새 쉬러 갔다는 거야. 왜 쉬러 가는? 정치범 수용소 쉬러 간 거야. 근데 좀 출신성부 조금 괜찮은 부모 그거나 와이프죠. 그 엄마가 출신성부 좀 괜찮아. 그럼 이런 집은 그 집은 내놓고 본인만 싫어서 정치범 수용소예요. 바로 우리 집 옆에 뭐 있냐? 북한에서 진짜 제일 큰 정치범 수용소가 있어요. 내 그분은 한 번쯤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 22호 정치범 수용소 거기서 운전기사 하다가 여기 한국으로 탈북해 온 사람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내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 22호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는데 그것도 바로 옆에 우리 그저 한 2km, 4km 됩니다. 우리 탄강에서 그 정치범 수용소까지. 그게 바로 실어가 버려요. 우리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극히 일부기는 하겠지만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 중에 어떤 분은 북한의 국군 포로는 다 전향해서 공민증도 받은 사람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극히 일부지만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말을 직접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예, 예, 예. 어디서? 우리가 국방부에 우리가 많이 민원도 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아버지 명예 회복을 지금 해달라는 게 제가 댓글에도 보니까 이 명예 회복 도대체 어떤 구체적으로 뭐냐 명예 회복. 네, 이렇게 말도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에 우리가 와 보니까나 우리 북한에서 체제에서 살아보고 북한 공산 체계에서 살아보고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살아보니까나 그렇더라고요. 북한에서는 그래도 거기서 군에 갔다 와서 이제 제대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간부 등용에서나 모든 데서 다 바탕이죠. 여기서는 그 뭐라나 그 1차 대상으로 모든 게 다 들어가요. 국가 유공자. 네, 대우가. 근데 저기 이제 우리 아버지들이나 우리 자식들이나 이런 데서 놓고 볼 때는 지금 이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극히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당신 아버지들은 북한에 이미 뭐 네, 그래서 북한 쪽으로 전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는 그렇게 말 못합니다. 네. 근데 지금 나가서 그렇게 말하고 지금 저 사람들하고 같이 데모하는데 협조하지 말라. 저 사람들 우리가 돈을 4,790만 원 위로금이라고 하고 제일 처음에 절대 위로금이라고 하고 준 거예요. 저 돈은.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은 그 지원금이라고 썼고 그다음에 무슨 뭐 그래서 다른 전몰군경 유족회나 이 한국에 있는 그런 가족들처럼 그런 보상금이라고 썼다. 이렇게 지금 말이 계속 시기마다 달라져요. 국방부 자체가 정부 자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전향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국군포로 자식이라고. 그래서 국방부에서 지금 등급을 매겨놓지 않았습니까? 지금 1등급, 2등급, 3등급을. 그래서 전번에 말했을 때 1등급은 북한에 전향해가지고 인민군에 편입한 사람들,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1등급이거든요. 그 사람들 자체가 그 임명장이 다 있습니다. 네가 통일이 되면 이제 고향에 가서 거기 어디 인민위원회 위원장이다, 당비서다 이런 임명장이 다 있어요. 대남 임명장. 그래갖고 거기 다 임명장이 있고 그다음 2등급은 거기에서 1등급이 그 전향 안 한 사람이야. 네. 거기서 결혼 딴하고 전향 딴하고 혼자서 거기서 꿋꿋이 감옥에서 산 사람이 없죠. 그런 사람. 정치공 수용소 가야 찾아보겠지. 우리 주위에는 없었어요. 그런 사람은. 그리고 2등급이가 다 대체로 보면 2등급, 3등급입니다. 그리고 2등급은 조선노동당에도 가입 안 하고 그다음에 그 자식들도 군대도 못 가고 대학도 못 가고 이런 사람이 2등급이야. 아버지는 입당도 안 하고 조선노동당 가입도 안 하고 인민군에 편입도 안 된 사람이야. 그다음 3등급은 이제 인민군에 편입되고 조선노동당 임명장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탄광에서 볼 때 국군포로 3등급 같은 거는 갱도 굴속에 들어가 일 안 합니다. 예, 우리 2등급들이 다 들어가서 일하죠. 그다음 자식도 다 들어가서 갱도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탄광이라는 거 운영하자면 그 굴속에 들어가서 석탄 캐는 사람 있고 바깥에서 보조해 주는 사람, 이 사람도 보조 역할만 하거든요. 그래 직접적인 그저 희생자는 그저 국군포로 2등급이죠.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고향을 안 오기 싶어. 아유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네. 다 집에 가겠다. 근데 전에도 말했듯이 진짜 총사격 했단데 이거. 이제 그 남한을 가겠다니까 다 거기서 총 쏘니까 얘네가 또 다시 우리 아버지랑 다시 이쪽 군 밖으로 또 넘어온 거지. 낳겠다고? 총구 앞에서 누가 그렇다면 일부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보이는 이런 태도는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물론 극히 일부기는 합니다만.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6.25 전쟁 자체에 대한 어떤 이 완전히 왜곡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물론 북한의 남침이지만 전쟁이 일어났고 이분들은 포로가 된 게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네. 포로가 됐고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되는 건 이건 당연한 도리입니다. 도리죠. 뭐 그분이 무슨 국군 포로가 무슨 자발적으로 갔다든지 이러면 그건 책임하고는 전혀 관계없지만 이분들은 전쟁 과정에 국가의 사명을 수행하다가 네.
잡혔기 때문에 이것은 제네바 협정에서 완전히 신사적으로 이 사람들 대접해야 되는데 북한은 그걸 안 하고 이제 와서 강제로 그야말로 이자 말씀한 대로 총구를 들이대면서 군대 군복 입어라든지 당원증을 준다든지 그 열심히 한 사람도 제가 볼 때는 그냥 살기 위해서 한 것뿐인데 그 급수는 이제 어떻게 고려가 될지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전향이니 뭐니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이건 완전한 언어 도단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예 남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 이쪽으로 줄 서 거긴 다 총 쏘고 그렇죠. 그러면 안 가겠다 손 들어봐. 그래서 손 들은 걸 가지고 전향이라고 그렇죠. 한다면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여기서 무슨 좌파요, 우파요 이렇게 지금 가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난 어떨 때는 저 사람들이 야 세계가 공무원들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는 게 저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이냐 이럴 때라도 생각되는 때가 많습니다. 이게 사실 딱 북한이 한 거는 있는 것도 없다고 거짓말 쓰는 나라인데 아니 다 강압에 의해서 이뤄진 일인데 현실적으로 아니 자기네 성서 아니 배경이 좋은 사람들 탄광국 속에 들어가서 일하자면 그 사람 죽으면 어떻게 나라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근데 이 우리 국군 포로들 같은 거는 저 사람들은 이수나마나한 사람들이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자식을 키우면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너는 우리 집에 이수나마나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군이? 그런데 우리 국군 포로들 역시 우리는 그렇습니다. 군대에 왜 안 내보내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 너네는 일단 유사시에 너네 총구를 우리한테 들이댈 놈들이기 때문에 안 보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난 여기에 그 북한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은 소리를 하면 안 되죠. 거기에 공무원들이가. 그럴 때 우리 아버지들이 거기서 전향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그 사람들이 행방을 안 알려주기 때문에 뭐 알려주겠다. 우리 여기서 DNA 검사도 다 했고 친척들하고 사촌들하고도 다 해서 일치를 다 나왔어. 그러면 된 거지. 우리 아버지 그 생활이 거기서 자식들이 우리가 한국에 입국해서 육가원칙에 한해서 우리가 진술을 다 했어요. 어떻게 산 거. 그런데 그거를 너네 아버지 와야 우리가 너네를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명예회복이라는 게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한때 전사증이란 거 주고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록증 하나 줬어요. 그건 빈 종이에 불과한 겁니다. 그거는 제가 안보로 이 안보 교육이라는 게 이게 자꾸 하려고 시켜서 이 대한민국 지금 자라는 새 세대들한테도 이런 거 지난날에 우리가 어떻게 일본 놈들인 데서 이렇게 살았다, 북한에서 쳐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 이걸 배워줘야 되겠는데 이걸 지금 못 배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로가 되지 말고 전쟁이나 포로가 내 절대 되지 말고 죽을 때까지 싸우라. 포로가 되면 우리 아버지처럼 탄광구 속에서 이렇게 죽는다. 나 이런 거 알려주자는 거지. 응? 북한이라는 건 저건 사람도 아닌 나라 저거. 그래서 저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보 교육도 그래 모든 게 우리 국군포로도 거기서 산 생활 실태로.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너네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걸 바로 알려줘야 맨날 싸우지 말고 정치인들이나 우리 국민들이나 서로 좌파야 우파 이거 따지지 말고 서로 단합해서 이거 어떻게 이거 살았으면 이게 안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가 지금 한국 전쟁이 끝난 지도 5, 60년이 됐는데 이 국군 포로 문제 여기에 대해서 좀 국가가 규정을 내려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전향이나 했다는 등 이런 허튼 소리 하지 말고 그분들이 왜 잡혔느냐? 그거 누구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지키려고 총 들고 나갔다가 네. 전쟁터에서는 희생자, 포로, 부상자 여러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또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이 사람들을 아예 안 돌려보내려고 잡들을 했고 그분들이 거기서 그래도 뭐 괜찮게 살았다. 그러면 또 뭐 좀 우리가 고려할지 모르지만 국군 포로들이 얼마나 거기서 짐승처럼 그 노동당 귀족들이 제일 하기 싫은 노예 노동을 강요당했다는 건 거기서도 노예살을 했다는 건 이건 삼척동자가 다 하는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와서 뭐 DNA를 조사한다 이런 건 정말 그건 구차한 일이고 그 규정을 이제 딱 내려서 이분들이 왜 포로가 됐느냐 포로로서의 뭔가 보상 기준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대우를 해줘야지 이것은 또 하나의 국가의 어떤 아픈 상처로 남겨두는 거예요. 한 대표 같은 경우는 DNA 여기 남아있는 친척들과 DNA 검사해서 국군 포로 가족이 맞다라는 것까지는 인정이 됐는데 그렇죠. 북한에서 발행한 사망 진단서를 갖고 와라. 어떻게 그랬다는 겁니다. 갖다 본인 사망서 진단서 나올 판인데. 이제 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비슷한 살을 할까?
이게 이분들은 결국은 그거잖아요. 양쪽에서. 그러니까 그냥 그 조국 그 전쟁에 참가해가지고 잡혔다는 그 죄 갖고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걸 돈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돈이 아닌 진짜 이건 보상 못 받아요. 어느 만큼 보상을 해줘도 이 아픈 상처를 못 메우잖아요. 근데 그러면 북한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북한에서는 모든 걸 비밀로 하고 모든 걸 다 이렇게 극비로 하는데 이게 한 선생님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 북한이라는 나라가 공개를 해줄 리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 정부에서 모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전적으로 해가지고 보상도 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대우도 해주고 품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망 진단서를 해오라. 저는 처음 들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예, 너무한 당신이 것 같아요. 국군포로 가족 맞느냐 이거는 확인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친척들이랑 DNA 검사를 해서 이제 예. 아버님이 이제 한국에서는 뭐 실종자나 뭐 이렇게 뭐 아무튼 처리가 돼 있었겠죠. 전사자나 실종자나 뭐. 우리 왔을 때는 네. 저 전사로 다 처리돼 있고 네. 99년도 8년도에 실종된 거 네. 전사 처리했다. 아무튼 이제 전사 조창호 소위 같은 경우도 전사 처리돼 가지고 자기가 그 직접 자기 위패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렇죠. 세레모니를 하고 그랬죠. 예. 근데 가족인 것까지는 인정이 됐답니다. DNA 검사를 통해서. 근데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거를 증명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북한에 지금 돈 넣어가지고 증명서 받아왔다는 건데 이게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진짜 가족까지 확인됐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네. 거기서 사망 진단서를 받아와야 된다. 그건 위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위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로 끝내야지. DNA를 그 이상 요구한다는 건 제가 볼 땐 그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완전 잘못됐죠. 어떻게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말이 아닌 거. 그래서 이제 아버지 전사 날짜로 지금까지도 아직 정정 안 해주고 있어요. 전사 날짜로.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보훈처에 가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해라. 그래서 제가 좋아서 그 들고서 가서 등록하려고 갔는데 아니 아버지가 50년대 전사로 돼 있는데 어떻게 60년도 자식이 되냐 있을 수 있나 이러는 거야. 그래 우리 어떤 사람들은 가서 막 싸우기도 했대요. 근데 저 들어보니까 맞아 그분이 말이 공무원이 말이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맞구나 이거 고쳐야 되겠네. 그래서 국방부에 가서 말했습니다. 이 전사 날짜 이거 고쳐달라. 예? 이 고쳐야 이거 유족으로 등록할 거 아니냐거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없다는 거야. 그 북한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래서 그때 그 진단서 제가 하나 떼왔습니다. 그거 우리 이제 105세대 되는 사람들 한 명 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쪽 북한 쪽에 선도 없고 백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못 떼올 수도 있겠죠. 저는 그때 군방 와가지고 그때 한참 막 도망가고 막 넘어다닐 때라 사실 좋긴 좋았지. 그래서 그때 떼온 것도 우리 동생이 또 우사도 그래 다 철직되고 감옥에 가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것도 안 해주고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면 그 국가유공자에 맞는 국가적 예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명예란 게 뭐입니까? 군인이란 게 또 뭐이고? 그래서 그 명예에 죽고 명예에 산다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명예 회복에 우리 자식이가 우리는 북한에서도 고하고 아직 여기 와서도 고합니다. 아버지가 있어야 그 자식이 있겠는데 아버지가 없는데 어떻게 자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아버지 호적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다 있어. 근데 우리 아버지까지 있는데 저는 없습니다. 북한에서도 없고 여기 와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아버지 그 호적에 거기 나도 같이 따라 올려달라니까 뭐 원래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안 된대요 그게. 왜? 아버지가 살아와야 된다는 거지. 유해라도 와야 된다는. 그럼 이제 가서 유해 파오고 뭐 어찌가 뭐 더 정세가 또 남북 관계나 중국하고 한국 관계나 이게 더 어지럽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잠깐 우리가 뭐 안 해서 전사 등록도 안 되고 전사 날짜 정정도 안 되고 우리가 아버지 그 자식이면 저쪽에 올라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여기서는. 결국 탈북자의 말은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못 믿겠다는 거지. 저 같은 탈북자로서 딱 들어보니까 이게 대한민국에 사는 원래부터 살던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아마 확인이 들어가고 가서 했겠죠. 근데 우리가 탈북을 해와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네가 북한에서 안 오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성이 언행의 문제 해결이 언행됐을 거다. 그렇죠. 대구도 남았죠. 그렇게 말해요. 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창호 그때 소위 중위로 되셨지만 그분 왔을 땐 상당히 환영하고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살아오면 환영받는데 아니 고생하다 북한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 돌아가셨으면 그걸 입증을 또 DNA를 했으면 끝나는 거지. 본인은 거짓말 못하는 그 거죠. 안찬질 박사. 예, 소리를 떼와라. 그럼 가서 그것도 파내가지고 유고를 또 가져오라. 그거 가져오다가 본인까지 지금 사망진단서 제출할 판인데 네. 그런 절차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부가 행정적인 면에서 보건 정책에서 뭔가 반드시 수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말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믿지만 국가보훈처에서 유공자로 인정하면 이제 말하자면 연금이라든가 기타 돈이 나가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 건 아닌가.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좀 납득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조창호 소위 얘기가 나왔는데 이 조창호 소위는 하여튼 수십 년간 강제 노동을 하다가 탈북을 했는데 매일 아침마다 군번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매일 머릿속으로 그걸 이제 되뇌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아버님께서 군번 같은 거 네, 제가 알려주셨습니까? 네, 제가 그래서 언제? 그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죠. 네. 그때 이제 산에 가서 그 얘기한 게 아버지 고향도 다 말하고 아버지 부대도 다 말하고 군번도 말하고 그때 포로된 그 얘기도 그때도 한 게 그래서 그때도 좀 나이 그렇게 저도 많이 구체적으로 귀담아 듣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쭉 형제들 그거는 제가 다 귀담아 들었지. 왜 우리가 조사하고 우리가 뿌리기 때문에 이건 알아야 돼. 훗날이라도 이거는 아버지가 얘기하신 게 꼭 찾아야 된다. 이건 그 얘기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건 다 기억했는데 다 나머지는 그새 비스듬히 들어가지고 그 언론 그 비유해서 말하고 그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아버지들이 거기서 이제 이등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었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북한에 협조한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북한에서 그때 한국에서 보니까나 포로들을 일 안 시켰더라고요. 네. 이래 수용소 다 그렇게 제네바 협의를 따랐죠. 네. 이제 그제도 프로 수용소 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놈들이 거기 폭동 일으키고 난리 하는 거예요. 바빠봐 폭동 일으키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우리 아버지들 같은 거는 전쟁 일어나서부터 이제 포로들 잡아서 다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 버리고 간 탄강 거기 가서 몽딱 탄강 그거 굴을 뚫고 다 이거 정비 작업했어. 쟤네가 휴전 전부터. 그렇죠. 아예 전쟁 때부터 했단데요. 저 사람들은 인력으로 썼단데 북한에서는. 그 사람은 가만히 포로 수용소에 가다 놓고 안 있었어. 싹 일시켰어. 도로공사, 다리 복구 다 일시킨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뭐 형법이 그 무기노동 교화용으로 돼 있는 게 걔들은 감옥에 가도 노동을 해야 되고 포로도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대접해야 되는데 그것도 노동력으로 활용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운 노동력을 김일성이가 돌려보낼 수가 그렇죠. 없죠. 그걸 안 돌려보내는데 이제 와서 무슨 주니아이니 뭐이니 이런 얼토당토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죠. 저희도 살 때 이제 그 한 선생님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면 다 이런 수직갱이 들어가 이래야 되고 그런 실험용 마루따를 이용되는구나 이렇게 했고 북한 정권 자체가 그 포로병들을 그 표본을 하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민족과 운명이라는 영화에서 민족과 운명이 아니고 이인모 있잖아요. 비전양 기수 그 사람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막 포로병들이 배고프니까 크로바를 막 뜯어먹고 지 가는 거 껍데기를 뺏겨먹고 이걸 우리가 봤거든요. 그래 그래 북한 군대들이 남조선이가 포로돼서 저렇게 살았구나. 우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북한 국군 포로들이 그렇게 살았지. 인민 포로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북한 정권이 그런 예술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인모에 대한 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인모가 왔잖아요. 이인모가 오고 그 뒤따라 비전양 기수들이 몇십 명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자회견하고 만수대 그 의사당에서 앞에서 나왔는데 너무 키가 크고 잘생기고 도당 책임비서 풍채인 거예요. 배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야 크로바를 뜯어먹어도 저렇게 배 나오니?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남한하고 좀 통하는 사람들이 쿡쿡 찌르는 거예요. 야
남조선 감옥 있지 우리나라 뭐 별장보다 낫단다 막 이렇게 그래 보니까 거기서 신문을 다 보고 하루 종일 밥 먹고 일을 안 했대요. 그래서 그때 저희는 그 사람들 보고 아 대한민국 감옥은 사람들을 때리고 일시키지 않는구나 저렇게 낯이 펀펀한 걸 보니 우린 그렇게 그래서 저희는 인식을 바로 했어요. 이인모 노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그 탈탈탈을 들으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얘기가 엄청난 정신력으로 꿋꿋하게 버티던 국군 포로들이 이인모 송환되고 나서 북한 텔레비에 나오니까 맥이 풀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간 분들이 많다는 얘기였습니다. 예. 아마 그때부터 죽기 국군 포로들이 희망 다 갖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우리를 구원하라고. 그렇죠. 희망 안 가진 사람 없습니다. 언젠가는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언젠가 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고향에 갈 것이다. 이 다 이렇게 생각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국군 포로들이 손에 발에 빈 사람들이 국군 포로들이 그 자식들이 깁니다. 제발 전쟁이 좀 일어나라. 제발 전쟁 좀 일어나라. 이거 제일 손에 발에 비린 게 사실 우리 국군 포로들이나 우리 자식들입니다. 왜? 이렇게 살 빠지고 살아서 뭐라냐. 그리고 또 꼬친 놈들이 많아. 내 너 진짜 죽여버리겠다. 네. 전쟁 뭐라 니부터 죽여버리겠다. 네. 이렇게 배는 사람들 엄청 많아. 그거 저기서 내 진짜 전쟁 뭐라 니부터 죽이겠다. 네. 응? 그런 사람들 엄청 많아. 그래서 전쟁만. 근데 이모가 왔어. 근데 그 뒤로 글쎄 이모 한 명 왔을 때 그건 좋다. 그 뒤로 이민국 포로가 63명이야. 네. 이 사람들 우르고 왔어. 야, 한 명 받으면 들여다보라. 국군 포로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진짜 피눈물 떨어지고 진짜 고향에 가서 나이가 있지. 어릴 때 왔지. 또 이제 나이가 먹으면 어린애 마음이랬는데 또 이렇게 집에 또 가기 쉽지. 부모 보기 쉽지. 내가 나이 먹으면 진짜 고향 생각나고 무슨 뭐 어린애 마음이란 게 내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진짜 그렇더란데요. 그래서 애들이 큰 거는 모르고 자기 나이 먹는 걸 모른다는 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내가 우리 애 때 일도 그렇고 우리 애가 이제 고등학교 학생이 돼서 이제 키도 이제 없고 이렇게 됐겠는데 난 아직도 그때 그 생각이야. 우리 애가 요만 9살 때 그 본 생각밖에 안 나 나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게 우리 부모들이란 게 고향 가기 쉽지 얼마나 하세요. 근데 63명이 와 내려와. 야, 그 다음에 기분들이 좋았어. 우리 아버지들 사실은. 야, 우리도 이제 가게 됐구나. 이제 남쪽에서 보내줬으니까 우리도 이제 갈 수 있구나. 그래서 그때도 또 그 사람들이 왔다 갔지. 이 한국에서. 진짜 이렇게 됐어. 그게가 12월 달. 그때도 아무 소식도 없었어. 한 석 달 지나서도 소식이 없고 이래.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들어 늙기 시작했어. 맥 놓은 거지 결국은. 맥이 풀려서. 놓은 거 그다음부터 앓기 시작하고 병이 태어나고 그다음에 탄광불 속에서 일하다 나니까 그 사람들이 엉만 진짜 이제 몸이란 게 그렇게 굳이 일어나던 사람 나가서 토밭도 김매고 이러던 사람들 다 들어 누워. 그 사람들 실은 앓기 주고 어떤 사람은 자살해 주고 사람도 그 있어요 그게. 지금 괜히 희망을 가졌다가 실망 때문에. 근데 저는 좀 한 선생님한테는 죄스러운 건데 그때 63명이 왔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아빠가 7살 때 전쟁에 죽어서 전자통지서가 왔어요. 그래서 아빠가 술만 드시면 자꾸 자기 할아버지 이름을 나한테 대주면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너희 할머니는 전사 통지서만 받았대요. 그래서 그때 63명이 왔잖아요. 그래 그 이름을 노동신문에다 막 했는데 저거 뚫거지게 봤어요. 할아버지 이름이 있지 않을까.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또 그분들이 오니까 그 대열에 내가 얼굴도 못 본 할아버지가 끼어 있지 않을까 해서 엄청 기다리고 그 신문을 계속 그 이름을 막고 깨알처럼 썼어요. 노동신문에. 근데 할아버지가 없더라고요. 그래 죽었구나. 그래서 벌써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 같은 한숨 쉬는 게 틀리던데. 계속 한숨 안 쉬던 분이 한숨 푹 쉬고. 그거 틀리더라고 원래. 근데 이 사람도 국보로 또 내색은 못하지. 내색했다가 또 어느 한 방에 날아나니까 말도 못하고. 그저 진짜 국군포로들이 인생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짐승보다 못한 진짜 노예.
너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못 먹고 제일 중노동을 담당했으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수명이 길 수가 없죠. 이 산소가 부족한 그 탄광 광산 지하 막장에 들어가면 정말 그냥 코만 막으면 바로 죽는 겁니다. 맞아. 그런 데서 일했는데 그래도 그 일을 하는 순간순간 아마 고향에 복숭아꽃 피는 그런 생각만 했는데 그런 분들이 절망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아직도 살아있다는데요. 우리 할머니가 살아있대요. 우리 아버지는. 그래요? 예, 그래서 자꾸 지금 그때 생각만 하는 거야. 지금 사람이 그때 딱 그때 시간을 딱 선 거야, 그죠, 아버지. 저희 아빠도 그랬어요. 맨날. 야, 그래서 저는 좀 우리 정부에서 제발 좀 이런 분들이 많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말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거짓말 할 게 따로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제발 그 자기네가 그 짓눌렸던 삶을 좀 보상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래서 예. 네, 그래서 국군포로 저는 가족, 국군포로 가족 얘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너무 아픈데요. 마음이 아파요. 197회에서 이 문제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6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